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해서 엄청 참았는데 저녁 먹을 때 폭식하게 돼요. 그러면 중간에 사골 국물 이런 거 좀 마셔도 되나요? 그럼요. 마셔도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복 시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16시간까지 괜찮은데 18시간 이상 하니까 폭식하더라. 그래서 폭식 때 더 많이 먹어서 안 빠지더라 라는 판단이 들면 그냥 공복 시간 줄이면 됩니다. 물론 길면 좋은데 늘려서 얻는 손해가 더 크면 당연히 줄이는 게 낫고요. 중간에 식욕 조절하기 위해서 뭐 사골 드셔도 돼요. 간헐적 단식일 때 공복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지해야 될 음식의 기준이 탄단지가 있냐죠. 그 탄단지가 인슐린을 자극하고 인슐린이 공복 효과를 줄이니까 지방분해 억제하니까. 근데 사골에 탄단지가 있어요. 사실 단백질이나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소량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복의 효과를 막 엄청나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질문 보면은 거의 23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 먹을 때 폭식한다는 거 보니까. 근데 그 1일 1식인데 사골 먹어서 단식 효과 줄어드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윤경님, 단식 중에 유산균이나 한약 이런 영양제들 먹어도 되나요? 일단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산균 자체는 탄단지가 아니에요. 제가 단식할 때 먹어도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의 기준이 탄단지가 들어있느냐, 얘가 인슐린을 자극해서 지방분해를 막기 때문에 탄단지 있는 것만 제한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산균 자체는 없죠. 미량 영양소일 거고. 근데 이 유산균 영양제 안에 당을 많이 넣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좀 영향이 있겠죠. 근데 물론 그 당도 좀 너무 작다 그러면 이제 감소하고 드셔도 될 것 같고. 근데 한약은 조금 애매해요. 저는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한약에도 탄단지가 있다면 단식 중에 안 먹는 게 좋겠죠. 윤경님, 단식 중에 이노시톨 먹어도 되나요? 이노시톨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노시톨 자체는 탄단지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노시톨 파우더 영양제 안에 당이 들어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노시톨이랑 좀 합이 좋은 성분이 비타민C라서 이노시톨이랑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노시톨 먹고 혈당 쟀더니 혈당이 올랐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노시톨보다는 비타민C 문제예요. 비타민C가 포도당이랑 분자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혈당 측정기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 중에 하나는 포도당이랑 비타민C를 구분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기를 쓰고 있다면 비타민C 먹고 혈당이 높아질 거예요. 비슷한 예로 병원 가서 비타민C 주사 맞죠? 근데 그 주사를 맞으면, 맞고 나서 혈당을 재면 혈당이 200, 3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혈당이 오는 게 아니라 비타민C가 혈액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착시 현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경님, 공복 빈속에 방탄커피를 먹었더니 계속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속이 쓰리다, 이게 뭐 원인이 커피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지방이라면 지방을 잘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만 잘 소화시키는 효소를 따로 팔지는 않고, 저는 기왕이면은 어차피 효소 제품을 하나만 살 거면 모든 영양소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 제품을 사는 게 좋다고 봐요. 탄단지뿐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소화하는 소화 효소가 총 집합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풀 스펙트럼 효소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추천했던 다빈치랩의 엔자임 베네핏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쿠팡에서 풀 스펙트럼 효소를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퀄리티나 효과를 체험하고 싶으면 다빈치랩게 제일 좋아요. 다빈치랩은 미국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영양제 브랜드라 퀄리티 면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경님, 위가 안 좋은데 공복에 에사비 먹어도 괜찮나요? 그게 이제 에사비가 좀 산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에사비가 산도가 높지는 않아요. 콜라나 커피보다 산도가 낮아요. 그래서 공복에 이제 커피나 콜라 드셔도 문제 없는 분들은 에사비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정도로도 이제 위가 좀 쓰리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식사 중에 드셔도 됩니다. 에사비를 식전 20분, 식후 20분 이 사이에만 드시면 되거든요. 식사 중에는 이제 음식물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 에사비 먹으면 되죠. 윤경님, 이번에 연휴 엄청 길잖아요. 그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있나요? 살 안 찌게 먹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들찌게 먹는 방법은 있죠. 연휴에 명절 음식이나 외식이나 이런 거 많이 할 거면 아예 안 찌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식단이 아니니까. 들찌는 게 최선이죠. 살찌는 가장 큰 맥락이 과잉탄수화물, 그리고 이로 인해 높아진 혈당, 그리고 얘를 인슐린이 체지방을 바꾸는 이 메커니즘인데, 혈당이 들어오르게 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이제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거. 채소를 먹으면은 이제 식이섬유가 위 안에 먼저 들어오고, 식이섬유가 있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니까 들찔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식사 전, 후, 사이에, 식사 중도 괜찮아요. 에사비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에사비도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좀 늦춰주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식사 전에 저희 거 방탄 젤리를 드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한 끼 정도는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먹는 데 치고 나머지 끼니를 공복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명절에 뭐 갈비찜, 육전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걸 뭐 저녁에만 먹거나 뭐 점심에만 먹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다 공복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1일 1식 그게 제일 좋아요. 윤경님, 그나마 가당이 없는 과일도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의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적은 거는 베리류들, 뭐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당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요. 뭐 없는 게 이제 레몬도 있죠. 근데 레몬을 과일로 드시는 분은 잘 없으니까 저는 그냥 베리류를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보통 이제 블루베리 드신다고 하면은 요거트 위에다 이렇게 냉동 블루베리 올려서 드시잖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양 조절을 못 합니다.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그냥 양 조절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스트로베리도 베리인가요? 스트로베리도 베리기는 한데 요즘 딸기는 당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이 제가 볼 때 99.99% 이상이 계량된 애들이에요. 당도를 높이고 과육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계량한 애들인데, 이 계량 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 원시 과일이라고 검색해 보면 돼요. 얘네가 다 과일이 아니라 채소처럼 생겼어요. 원시인 때 먹던 그런 과일들은 좀 먹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다 당도가 높게 계량이 돼서 되도록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윤겸님,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가요? 사람마다 달라요. 유산균이 장의 유익균 중에 하나죠. 장에는 70조 마리 정도의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장내 세균이라고도 하죠. 얘네들이 이제 유익균이 많냐, 유해균이 많냐, 이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익균이 많을수록 다이어트가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장이 뇌랑 연결돼 있어요. 장내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장 상태가 안 좋으면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장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5%를 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당연히 유산균은 유익균의 일종이라 장이 괜찮은 사람들이 먹으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장에 유해균이 엄청 많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균이 이제 대장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소장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장 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불리는 이제 시보라고 해요. SIBO.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유산균이 독이라는 연구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기능의학 하는 병원에 가서 장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다음에 유산균 먹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아요. 중년 여성들한테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기보다는 제일 좋은 다이어트 식단은 간헐적 단식이랑 저탄건지예요. 저는 사실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저탄수의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중년 여성분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이 느린 대사일 확률이 높아요. 대사량을 결정하는 갑상선과 부신 기능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예 무탄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갑상선이랑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느린 대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느린 대사는 말 그대로 온몸에 있는 대사가 다 느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당신생도 있어요. 대사 중에는. 우리 몸은 이제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걸로 조합을 해서 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대사가 정상인 사람들은 정상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느린 대사는 이것도 느려요. 그럼 뭐 혈당 낮아져서 좋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체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데는 당신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옥살로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느린 대사는 당신생이 느리니까 옥살로아세트산도 잘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지방이 오히려 잘 안 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탄건지를 하되 순탄수를 한 하루에 70g, 햇반 한 공기 이 정도 드셔보시면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얘가 소화돼서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이 장에서 흡수돼가지고 혈액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럼 혈액 안에 포도당이 있으니까 얘가 혈당인 거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분해되는 포도당도 많고 걔네가 혈액으로 더 많이 공급되겠죠.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혈당이 순식간에 그래프상에 이렇게 촥 올라갑니다. 이 혈당들이 당연히 정상 범위일 때는 몸에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으면 얘네가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요. 당이 세포에 너무 많이 공급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체온으로 얘를 익히게 되면 당화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당화가 곧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염증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혈당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인슐린이 나와서 이 잉여 혈당들을 체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이게 살이 찌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때 적정 수준의 혈당이 될 때까지 딱 그만큼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힘 조절을 잘 못해서 조금 더 많이 저장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상 수준보다 혈당이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의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러면 그때 배고파요. 혈당은 에너지원인데 그 에너지원이 갑자기 평균보다 적어지니까 당연히 음식을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래서 배고픔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도 발생을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무조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가짜 배고픔은 발생하니까 또 달달한 걸 바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당이 너무 많이 공급되니까 우리 세포가 혈당을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체지방으로 계속 쌓이게 되죠.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임금님,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하는 식단도 저탄고지인가요? 아니죠. 고지방이 일단 아니니까. 뭐 이렇게 먹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저탄수는 될 수 있겠지만 고지방이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가슴살에는 지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고지방이 핵심이 아니에요. 저탄수가 핵심이고 공복 시간 때 살이 빠지는 겁니다. 저탄수로도 살이 빠지고. 그래서 뭐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 살 잘 빠지려면 지방을 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지방을 더 먹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이나 다이어트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는 목적으로 지방을 충분히 먹는 거지,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1순위가 수면이라고 하셨는데 멜라토닌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안 될 거는 없는데, 사실 멜라토닌이 지금 한국에서 못 구해요. 다 해외 직구해야 될 거예요. 접근성이 안 좋다는 단점이 있고, 만약에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면 멜라토닌 합성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영양소를 먹는 것도 방법이에요. 멜라토닌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먹은 단백질들 있죠. 걔네가 이제 아미노산 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트립토판, 얘들이 흡수돼서 이제 뇌로 가가지고 세로토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변형이 돼서 멜라토닌이 되는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적정량 챙겨 먹으면은 멜라토닌 좀 나오는 경향이 있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소는 이제 마그네슘 그리고 L테아닌, 얘네들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또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데, 얘네가 잘 나오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뇌는 지금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도 밖에 빛이 있다는 걸 인지하잖아요. 이게 뇌 송과체에서 빛을 감지하는 건데, 멜라토닌이 나오는 곳이 이 송과체예요. 그래서 환한 곳에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각성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오랫동안 빛을 차단하면, 그러니까 뭐 저녁 6시부터 빛을 많이 줄여 놓으면 송과체에서 빛을 감지를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멜라토닌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겠죠. 멜라토닌 영양제 먹는 것도 좋은데, 송과체가 정상적으로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금님, 아침 저녁으로 식후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공복을 어떻게 유지하나요? 사실 이 약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의학적인 게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꼭 먹어야 된다면 약국에 그 위보호제를 좀 추가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복에 약 먹으면 이제 위에 좀 무리가 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식사 후에 드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식사 후에 먹어야 더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두 번째는 뭐 제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 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게 그 환자가 더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서 만약에 뭐 3번이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번 속에 무리가 갈까봐 그런 거라면 위보호제를 요청하면 될 것 같고, 밥 먹고 먹어야 더 건강한 약이라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여쭤보신 분이 이걸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세요. 지방 대사로 전환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진짜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면 되는 것 같고, 대사가 많이 느려진 한 30, 40대 여성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고요. 핵심은 공복과 저탄수로 평균 인슐린을 계속 낮춰서 이제 몸에 쌓이는 체지방을 언제 본격적으로 태우기 시작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그래도 대부분 일주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방 대사가 1만큼 되는 시기도 있고 10만큼 되는 시기도 있고 30만큼 되는 시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한 2주쯤 됐을 때 진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전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도 그거의 절반 정도는 또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워낙에 달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지방대사를 빨리 전환하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일찍 자서 10시, 11시쯤 주무셔서 8시간 자고, 공복 한 16시간, 18시간 유지하고 저탄수 원칙을 지키시면 이미 많이 살이 쪄있는 분들도 지방대사로 한 일주일 안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탄수화물이랑 섬유질 섭취를 CCA 주스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ABC 주스랑 비슷한 거잖아요. CCA가 당근, 양배추, 사과인데, 그 재료들이 건강하나와 별개로 갈아 먹는 음식이 건강한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갈아 먹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간다는 거는 물질을 잘게 쪼갠다는 거고, 소화 흡수가 더 빨라진다는 뜻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사과가 일단 있죠. 이 사과 안에 과당이 엄청 많아요. 당인 거죠, 당. 이 당을 굳이 쪼개서 소화 흡수를 빨리 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당근 안에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천천히 흡수되는 채소인 상태로 먹는 게 더 효과적인데, 굳이 갈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일단 CCA 주스 자체를 보기 이전에 갈아 먹는 게 좋은 판단인가를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근이나 양배추 이런 거는 그 식품 그 자체로 먹는 거는 좋아요. 근데 사과는 아까 말했듯이 과당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되게 비추를 합니다. 왜냐면 과당은 간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다이어트를 가장 즉각적으로 망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사과는 비추하는 편입니다.